여러분, 전세가 왜 이렇게 비싼지 아세요? 전부 다 짜고 치는 겁니다. 건설사가 PF 대출을 받고 은행이 거기에 돈을 대고 정치권이 규제를 풀어줍니다. 이 3자 구조가 돌아가는 한 집값은 안 떨어지게 설계돼 있어요. 자, 여기서 핵심인데요. 지금 PF 부실이 178조 원입니다.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 추적해보면 내 전세가 왜 이 가격인지 소름 끼치게 이해가 됩니다. 오늘 그 구조를 낱낱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세 만기 6개월 전 집주인한테 연락이 옵니다. 보증금 3천만 원만 더 올려주세요. 이 말 들어보신 분 진짜 많으실 거예요. 저도 직장인이라 이 상황이 얼마나 막막한지 잘 압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보증금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지금 서울 아파트 시장이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숫자로 보면요. 서울 아파트값 오름폭이 0.12%에서 0.10%로 줄었습니다. 3주 만에 상승세가 꺾인 거예요. 강남권은요, 7주 연속 하락 중이에요. 성동구는 103주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2년 가까이 올랐던 곳이 드디어 떨어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주택가격 전망, CSI라는 게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앞으로 집값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예요. 이게 108에서 96으로 떨어졌습니다. 100 미치면 떨어질 거다라고 보는 사람이 더 많다는 뜻이거든요. 13개월 만에 처음으로 하락 기대 영역에 들어간 겁니다. 시장이 식어가고 있다는 신호등은 이미 빨간불이에요. 집값도 꺾이고 사람들 심리도 꺾이고 있는데 그런데요. 내 전세 보증금은 왜 여전히 올라가는 걸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집값이 떨어지면 전세도 같이 떨어지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지금 그 반대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숫자로 보면요. 강남권이 7주 연속 하락하는 동안 전세가는 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건 시장 원리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거든요. 뭔가 다른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핵심인데요. 이 괴리가 생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PF라는 구조입니다. 그럼 PF가 뭔지, 그리고 이게 내 전세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지금부터 추적해 보겠습니다.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하죠. 쉽게 말하면 건설사가 땅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아파트를 짓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 대출이 부실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은행이 흔들리고, 은행이 흔들리면 대출이 막히고, 대출이 막히면 새 아파트가 안 지어집니다. 숫자로 보면요. 금융권이 건설사 PF에 물려있는 돈이 2023년 말 231조 원이었습니다. 2025년 9월 말 기준으로 178조 원까지 줄었지만 여전히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직장인 월급 300만 원으로 환산하면 59만 년치 월급입니다. 잠깐 여기서 좀 소름 끼치는 게 있습니다. 태영건설 기억하시죠? 2023년 12월에 워크아웃을 신청했어요. PF 대출만 3조 원대, 사업장 60개 중 24곳을 정리했고 부채 비율이 769%였습니다. 이게 한 건설사 얘기가 아니에요. 제2금융권으로 가보면 더 심각합니다. 캐피털업계 부실채권이 23년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했고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은 30%를 돌파했습니다. 2024년 3분기 PF 2차 평가에서는 부실우려 사업장이 최소 500곳, 금융권 노출 금액만 23조에서 25조 5천억 원으로 추산됐어요. 자, 여기서 핵심인데요. 건설사가 짓다 멈춘 아파트는 시장에 공급이 안 됩니다. 그 빈자리를 전세 수요가 채우는 거예요. 가랑비처럼 조금씩. 근데 계속 전세가가 올라가는 구조인 겁니다. 178조 원짜리 부실이 정리되지 않는 한 신규 공급은 막히고 전세가는 계속 밀려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건설사가 부실한데 왜 정부는 이걸 가만히 뒀을까요? 여기서 세 번째 플레이어가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요. 건설사가 부실한 걸 금융당국이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직접 PF 정리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사업성 평가를 4단계로 세분화하고 PF 경공매 정보 플랫폼까지 구축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요. 금융당국이 PF 연착륙, 한시적 규제 완화를 2026년 6월까지 연장해버렸어요. 정리하겠다고 해놓고 결국 유예한 겁니다. 자, 여기서 핵심인데요. 규제 완화 유예가 2026년 6월까지 연장됐다는 건 아직 이 구조가 끝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PF 자기자본 비율 20% 의무화는 2027년부터예요. 지금 당장이 아니라
1년 뒤입니다. 그때까지 건설사들은 지금 구조 그대로 버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공급은요? 3기 신도시 본청약이 2026년 3월에 시작됐습니다.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수기, 분양가 상한제 적용돼서 인근 시세 대비 약 20% 수준이에요. 근데 이건 당첨이 돼야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청약 경쟁률을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대부분의 직장인한테는 그림의 떡입니다. 그 사이에 뭐가 벌어졌냐면요. 서울 전역에 경기 12개 지역까지 규제 지역이 확대됐어요. 과천, 광명, 수원, 성남, 안양, 용인, 수지, 의왕, 하남까지. 규제 지역이 늘어나면 대출이 조여지고 대출이 조여지면 매매는 줄어드는데 그러면 전세 수요는 오히려 늘어납니다. 이게 다 연결돼 있었어요. 삼각구도입니다. 건설사가 판을 짜고 은행이 돈을 대고 정치권이 심판을 자처한 게 아니라 같은 편이었던 겁니다. 댓글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금융위원회하고 건설사 유착, 이게 우리나라 모든 사람을 힘들게 하는 최고의 악당들. 팩트입니다. 이건 음모론이 아니라 규제 문서와 금융 데이터로 추적 가능한 팩트입니다. 건설사가 PF로 돈을 끌어오고 금융권이 178조 원을 물리고 정치권이 규제를 유예해준 결과가 뭐냐면요. 바로 여러분의 전세 보증금 인상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조 안에서 저 같은 직장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솔직히 이 구조 자체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건설사, 금융, 정치, 삼각 유착은 저 같은 직장인 한 명이 뒤집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 구조를 알면 적어도 당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전세 만기를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 꼭 체크하셔야 할 게 있어요. 첫 번째, 전세대출 DSR입니다. DSR이 뭐냐면요. 내 연봉 대비 1년에 갚을 수 있는 빚의 한도 비율이에요. 지금 1주택자 수도권과 규제지역 전세대출에 DSR이 이미 적용되고 있고 무주택자와 지방까지 확대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숫자로 보면요. 같은 보증금이라도 DSR이 적용되면 대출 한도가 확 줄어들 수 있어요. 스트레스 금리 가산도 1.5%에서 3%로 강화됐습니다. 계약갱신 앞두신 분이라면 지금 당장 본인 DSR 한도를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5년 고정금리 전환 시점입니다. 2020, 2021년에 연 2%대로 대출받으신 분들, 지금 딱 변동금리 전환 시점이에요. 숫자로 보면요. 5억 대출 기준으로 월 상환액이 249만 원에서 292만 원으로 매달 47만 원이 늘어납니다. 미리 고정금리 갈아타기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주담대 한도 차등화입니다. 시가 15억 이하는 6억, 15억 초과 25억 이하는 4억, 25억 초과는 2억. 내가 보는 매물이 어디에 걸리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건설사가 PF 대출로 판을 짰고 금융권이 178조 원을 댔고 정치권이 규제를 유예했습니다. 이 삼각구조가 만든 결과물이 지금 여러분 앞에 놓인 전세 보증금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2027년 PF 자기자본 비율 의무화 전까지 완전히 해소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구조를 바꿀 수는 없지만 알고 준비하는 것과 모르고 당하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전세대출 DSR, 고정금리 전환 시점, 주담대 한도, 이 세 가지만 내 상황에 맞게 점검해도 달라집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전세 만기를 앞둔 지인에게 공유해주세요. 이 구조를 아는 것만으로도 달라지니까요.